자, 이번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물음표로 가득한 미래 사회를 아마 살짝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의사, 명재병원 IT융합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요. 또 융합의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자, 정지훈 교수님 모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보통 이런 기술이나 테크놀로지와 과학 쪽 관련된 PT를 할 때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진도 많고 뭐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인문학 스타일로 슬라이드를 되게 조금 준비했어요. 그래서 장당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볼까 하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제일 처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역사를 좀 하나 이야기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대를 뭐라고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대략 역사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예, 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보통 산업시대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럼 산업시대를 이끌게 된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은? 예,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산업혁명이 한 몇 년 정도 진행됐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갈리는데 대략 한 100년 정도로 봅니다. 100년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생각에서 산업혁명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그걸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느릿느릿 진행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산업혁명 들어간 사람, 초기에 들어간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 그 혁명의 끝을 못 보고 죽었어요. 그죠? 근데 당시에 산업혁명이 100년 동안 걸리는 거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리미팅 팩터, 그러니까 발전에 장애가 됐었던 요인이 뭐였을까요? 그거를 기술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증기기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의외로 우리가 증기기관만 하더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변화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왓슨이 증기기관 만들었을 때 하고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방적기 만들 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접목할 때 하고 자동차가 될 때까지 거의 20년, 30년씩 중간중간에 텀이 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사회의 변화가 그 기간 동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산업혁명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산업혁명 이전에는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살았습니다. 진짜로.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땅이라는 것이 받아서 땅에서 산출물이 나오게 되면 땅에서 나온 산출물을 먹는 데 써서 우리의 에너지를 확보를 했고 동물의 에너지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직접 이용해서 어떤 에너지를 얻었죠? 기계적인 에너지를 얻었죠. 기계적인 에너지를 얻어서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원자적인 세계의 어떤 여러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그렇게 땅으로 거의 모든 것이 흡수가 돼가지고 산출물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땅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토전쟁을 하게 됐고 영토를 지키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법률도 등장을 했고 뭐 이런 어떤 규칙들이 대부분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땅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만 하더라도요. 병원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대부분 집에서 케어를 했고 왕진을 했고 아마 과거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은 그럼 뭘 바꾼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부터 인간이 반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구가 태양 에너지를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동안 농축해서 압축해놨던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연소를 시키고 그거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만들었죠. 그게 증기기관 이하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동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은 뭘 하기 시작한 거냐 하면은 지구가 가지고 있었던 시간을 단축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소모시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시대가 만들어진 거죠. 이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이 아니죠, 더 이상. 땅보다는 그런 에너지 동원을 얻기 위한
그 생산수단이라고 만들어지는 그런 생산수단의 확보가 중요했고, 생산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하니까 자본에 대한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공산주의 같은 이데올로기, 사회주의와 함께 동시에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원래가 기술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규칙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 5분 정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전환도 이거 못지않은 수준의 굉장히 다른 철학적 함의를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하면은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데, 저희 그림에 제가 해놨는데 저게 뭐하고 뭔지 아세요? 왼쪽이 원자입니다. 원자가 잘 안 보이실지. 요즘엔 저렇게 그리면은 돌 맞죠? 과학 집단에서. 저 확률 분포로 클라우드로 구름처럼 그려야 되는데 옛날엔 다 저렇게 그렸죠? 예. 그리고 오른쪽은 뭘까요? 0101이 저게 비트입니다. 비트. 그래서 아날로그 사회는 기본적으로 원자의 집합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디지털의 세계는 0101로 만들어지니까 전기가 되느냐 연결되느냐, 그게 0과 1이거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건 디지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데는 어딜까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저는 보통 항상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변형 가능성입니다. 변형. 원자로 만들어진 건 예를 들어 이런 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미케니컬 프레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기계적 힘을 가해가지고 변형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변형이 잘 안 일어나요. 아날로그는 원자에 있기 때문에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해서 디지털은 어떻죠? 생각보다 굉장히 변형이 자유자재로 쉽게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뭐 3D 모델링 같은 거를 해가지고 컴퓨터 화면에 뭔가를 띄워놓고 변형을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몇 뷰가 갔죠 이번에? 10억을 넘었잖아요. 10억을 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논거가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넘버 원으로 꼽힌 게 뭔지 아세요? 수많은 패러디 영상입니다. 넘버 원으로 꼽히게 리드라이트 웹에서 분석했거든요. 그것만 갖고 따로 분석을 했어요. 한 9가지 정도를 뽑아냈는데 넘버 원으로 뽑은 게 패러디 영상이었어요. 패러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굉장히 쉽게 패러디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변형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디지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쉽게 믹스하고 매시업하고 해서 영상과 컨비네이션을 해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리티, 아날로그의 시대에 비해서 디지털 시대는 굉장히 파생적인 변화가 중요합니다. 파생 변화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1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복제 가능성이에요. 복제. 디지털은 제가 지금 이거 계속 해보죠. 요거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걸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가 없죠. 아날로그에서는. 왜? 자원도 한정돼 있고 이걸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 디지털 파일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순식간에 복제가 팍팍팍팍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차이는 복제가 일어나는데, 아날로그에선 이거를 복제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 두 개가 꼭 같으란 법은 없죠. 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디지털에서는 복제가 일어나면 두 개가 같은가요? 같죠. 심지어는 오리지널이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복제 가능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을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유권의 역사를 가더라도 소유권의 역사가 사실은 현대적 의미의 소유권은 영국의 명예혁명 이후에 권리장전이 만들어지면서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인 계급이 획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의 소유가 어디 거였습니까? 다 왕의 것이거나 신의 것이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나눠 쓰는 거지.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이 결국에 왕권과 신권의 대립이었죠. 신권에서는 특히 공신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내려줄 수 있는 그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를 가지고 항상 권리를 굉장히 첨예하게 다퉜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런 소유권을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됐을까?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희소하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라고 하면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이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공기를 가지고서 내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없죠. 왜 그러죠?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아날로그의 세계는 희소성의 원칙이 지배를 한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디지털의 세계는 어때요? 아까 전에 무한복제 가능한데 오리지널하고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풍부합니다. 이런 걸 풍부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풍부해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러워집니다. 너그러워지고 굉장히 공유하기 쉬워지고 이건 뭐 나도 언제나 접근할 수 있니 너도 좀 써라.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생겨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아날로그는 원자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무게를 가져요. 무게를 가지면 어떻게 되죠? 딜리버리를 하는데 유통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생깁니다. 아무리 얇은 종이 한 장 전단지라고 하더라도 그걸 100장 1000장 만들어 가지고 한 장씩 뿌리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요. 근데 디지털은 어떻죠? 빛처럼 가볍고 빠르죠. 그러니까 유통 부분에서 혁신적인 속도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날로그의 세계하고 디지털이 이렇게 크게 다른데 디지털 월드에 굉장히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복제하고 공유하고 그것들을 가져가고 확산시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법칙이 굉장히 익숙해요. 거기에서 아날로그 법칙은 또 어떻게 했어요? 소유권을 지켜줘야 분쟁이 덜 싸울 것이고 그거에 대한 법칙을 나름대로 해줘야 되고 IP도 걸어줘야 되고 등등등등 해서 희소성의 법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디지털 네이티브의 입장에서 아날로그를 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현재 사회는 어때요? 지금은 디지털라이즈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파생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가, 2차 창작과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가 여부가 굉장히 좌우를 하는데 과거의 크리에이티브니스하고는 굉장히 다른 법칙이 여기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이해하지 않고 아날로그 세계에 있었던 철학만을 가지고서 계속 디지털을 생각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Being Digital, 디지털이다라는 책을 쓴 MIT의 니그로 푼토 교수가 이제 쓴 책 제목인데요. 그 책에 있는 한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쏙 써봤어요. 한번 읽어보죠. 보스턴의 거실에 앉아 전자창문을 통해 스위스의 알프스를 바라보며 젖소의 목에서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고 여름날의 디지털 건초 내음을 맡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몰아 시내의 일터로 가는 대신 사무실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나의 작업장은 과연 어디인가?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의 인지와 관계에 생각해 보면은 실제 원자의 세계하고 디지털, 이거는 지금 여기에 실현한 내용들이 다 접목이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아직까지 좀 더 걸리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이게 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용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충분히 있는 거죠.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는 이런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가 그래도 충돌이 없이 비교적 왔어요. 왜 그런가 하면 완전히 다른 분리된 두 개의 세계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있는 이 필드는 뭡니까? 여기는 아날로그 세계예요.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제가 들고 있는 모든 물체들도 그렇고 제가 디지털 세계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PC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두들기면서 그거를 들여다보고 나의 뇌의 인지와 그 화면과 동기화가 됐을 때 그 세계에 가는 겁니다. 그죠? 그죠? 예를 들어 세컨드 라이프라고 해서 유명한 그 버추얼 리얼리티 그 월드가 있잖아요. 그 월드에 어떻게 가면 갈 수 있죠? 게임에 접속해서 컴퓨터 앞에 가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사이트나 장소, 이메일 다 어때요? 내가 PC 앞에 앉기 전엔 절대 못 가는 세계예요. 여기 현실 세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 멀리에 있는 가상세계 어딘가에 존재하지. 그게 월드와이드 웹이었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기 시작한 게 모바일이죠. 모바일이 중요한 이유는 왜일까요? 나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이 현실계하고 가상계하고 연결시키는 첫 번째 브릿지 역할. 사진이든 아니면 위치가 됐던 뭐가 됐던 그것들은 전부 이 현실계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인스턴스들이에요. 그것들을 어떻게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그 비트의 세계와 연결 짓는가. 그거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게 모바일 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냐 하면은 저 비트의 세계에 있었던 규칙들이 하나 둘 아날로그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양상이에요. 제일 처음에 최근에 공유경제가 뜨잖아요. 공유경제, 협동조합, 전 세계적인 움직임 자체가 철학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기술하고 떨어져 있나?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산업혁명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혁명의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제도가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사회가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기술을 또 끌고 가는 측면이 있고 디지털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것이 달라져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융합하면서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소유 중심의 개념에서 공유 중심의 개념으로 가는 거죠. 왜? 어분던스 때문에. 이거를 갖다 이끌어간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저 오른쪽 왼쪽 상단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사람이 이제 리차드 스톨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해커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공지능의 대가이기도 한데 저 사람이 처음으로 오픈소스와 관련된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왜 오픈소스를 했을까? 공유와 관련된 걸 왜 제일 처음 했을까?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왜? 우리 직업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조업이나 농업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 쉽게 하겠어요? 아날로그의 법칙인데? 안 하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업들 중에서 아직도 퓨어하게 인간의 힘으로만 딱 하는 직업이 있죠. 그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잖아요. 프로그래머를 하다 보면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처음에는 혼자 짤 수 있는데요. 점점 복잡해지니까 같이 짜야 돼. 같이 막 만들어. 같이 만드는데 이왕이면은 재사용 가능하게 잘 만들면 좋으니까 건축의 개념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모듈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듈화를. 거기까지는 아날로그에 있는 산업의 규칙을 갖고 와서 했으니까 그럭저럭 이해할 만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만든 그 블록들은 그 모듈들은 어때요? 디지털의 법칙이 이용이 되죠. 그거를 복제한다고 오리지널이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그 복제한 것이 오리지널하고 다르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같이 우리 만들어서 어차피 다 같이 새로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눠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오픈소스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규칙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왜? 빌 게이츠는 비트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녀석을 처음으로 제조업화를 해서 제품화를 하고 그거에 가치를 부여해 돈을 받아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저놈들 공산주의자들 아니야? 이렇게 나갔어요. 70년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난 논쟁이 붙었는데 그때가 아주 유명한 시장과 성당의 철학 논쟁이 처음 벌어진 시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봐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몇 명이나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딱 느낌이 어떠세요? 오타쿠 같잖아요. 그렇죠.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 약간 좀 이상한 그런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 대수야?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되고 있는 것들, 프로젝트들 중에 오픈소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90%입니다. 이젠 오픈소스로 안 만들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 공유가 아주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좀 다른 세계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두 번째 파도는 여기서 옵니다. 여기 오른쪽 이거 뭘까요? 이게 무슨 심볼인지 아시는 분? 예, 위키피디아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문서도 똑같은 거예요. 문서도 같이 저작을 해서 공유를 하면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처음에 의심을 하다가 지미 웨이스라는 사람이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사전 한 사람이 표제 하나씩만 정리하면 사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수십만 명이 몰려갖고 만들어 버렸어. 그게 지금 전 세계 최대의 백과사전이 됐잖아요. 근데 문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비해서 어때요? 문서, 그다음에 영상, 음악. 이게 소위 말하는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이 컨텐츠들은 플레이어 수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이 유튜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유튜브 이제 그 위키피디아 뭐 이런 것들인데 음악 부분에서의 음악 공유 사이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저작을 해야 되는 건데 하다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강력하게 그걸 드라이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위키피디아고 그 다음에 음악 관련된 분야에서는 싸이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법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로렌스 레식 교수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부르는 새로운 컨텐츠 공유에 대한 규칙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카피라이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들이 쓰느냐가 중요하고 그 쓰는 것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공유돼서 제대로 분배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풀어주고 그에 대한 가치를 누리자는 쪽으로 이제 변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최근에 애플, 삼성 특허 대전의 그 철학의 함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애플이 전쟁에선 이겼어요. 그죠?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 전체의 IP 특허의 방향의 물결이 바뀌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특허를 남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특허도 인밸리데이트 시키고 무효화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조금 범위가 넓어졌죠.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이제는 그래도 그나마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는 그래도 음악이나 영상이나 글 쓰는 사람들까지 커버를 어느 정도 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드디어 어떤 현상까지 나타나느냐. 물리적인 이런 실질적인 산업하고도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예 이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는 좀 엄청난 회사입니다. 지금 저 회사가 소위 말하는 방 공유하는 회사거든요. 내가 있는 방을 내가 안 쓸 때 바깥에 내놔가지고 민박처럼 내놔가지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호텔방처럼 하는 그런 회사예요. 2007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순식간에 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작년 매출액이 아마 6억 달러 정도 될 겁니다. 6천억 정도. 근데 더 놀라운 건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에 6배예요. 올 상반기 실적이. 그 다음에 지난달인가 뉴스가 나왔는데 힐튼의 그 기록을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하룻밤 숙박이 7만 박을 기록을 하면서 7만 박이면 전 세계 최대 호텔 네트워크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스타트업 컴퍼니가 단 4년 만에 오프라인의 최고 제왕했던 호텔 1위의 힐튼을 넘어선 거예요. 그런 일이 공유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거죠. 이게 공유의 철학이에요. 디지털이 더 이상 수십 년 전에는 그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것이었다가 조금은 디지털 컨텐츠 창작자한테 왔다가 이제는 심지어는 실무 경제에까지 그 철학이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에 규칙을 바꾸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역시 산업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와 기술이 공존하는 현상이에요. 이제 앞으로 반대 방향도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넥스트는 어떻게 보느냐. 저는 이제 things 2.0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저기 보면 W에서 M으로 갔다가 R로 간다고 써 있잖아요. W가 뭐고 M이 뭐고 R이 뭘까요? W는 웹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현실계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가상계의 시대. 그러니까 PC 앞에 앉아가지고 웹에 접속하기 전에는 못 가는 세대. 완전히 두 개가 분리되어 있는 평행시대. 이게 W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웹포탈이라든지 뭐 NHN, 뭐 네이버 그리고 뭐 NC소프트 같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 곳들 이외에는 특별하게 산업적으로 더 뜨는 회사도 별로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은 전통산업 그대로 있었고. 그죠? 그러다가 최근 지금 시대가 뭘까요? M이죠. M은 뭐의 약자일까요? 모바일입니다. 모바일은 뭐예요? 들고 다니는 이 디바이스가 현실계하고 이 월드와이드 웹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의 가상계하고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디바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녀석이 직접 가지고 있는 카메라나 로케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두 가지를 엮는 비즈니스가 제일 먼저 융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 단계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저 R은 뭘까요? R은 리얼리티입니다. 리얼리티. 리얼. 우리 현실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물건들이 결국에는 다 커넥티드 디바이스로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하나가 인터넷의 물체들의 연결로 갈 것이다. 이런 개념을 다른 말로는 IoT라고 부릅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 그러면 그거를 지원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플랫폼, 그런 백그라운드가 바뀌어요. 웹 시대에는 제일 위에 있듯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프라에 웹 플랫폼이 얹혀서 이커머스나 포털 서비스나 웹 2.0이 진행이 됐다면 모바일 시대에는 와이어리스 인터넷에 스마트폰과 함께 모바일 플랫폼이 얹히고 거기에 로케이션이나 소셜, 그다음에 카메라 등 웹 이런 것이 얹힌다면 앞으로는 오픈소스 코드에 오픈소스 하드웨어 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25불, 35불짜리 아주 작은 PC에다가 에코 플랫폼이 같이 에코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새로운 형태의 리얼 인터넷의 시대를 열 것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넥스트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거를 Things 2.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안 넘어가지? 예, 이거는 이제 그거를 조금 제가 W, M, R 해가지고 어떤 액추에이터와 센서, 클라우드 그리고 스마트폰 플랫폼이 어떻게 관계돼서 연결되는가 클라우드라고 부르는 이 세계가 바로 비트의 세계죠. 원래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인터넷 세계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디바이스와 센서와 액추에이터에 의해 가지고 우리 물질들이 연결되는 굉장히 단순한 패시브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니시는 스마트 띵스도 있어요. 뭐죠? 교통카드. 아니면 QR코드 붙어있는 종이. 다 뭡니까? 인터넷에 이 녀석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인터넷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디바이스 또는 물건이죠. 예.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런 변화는 결국에는 우리 삶의 변화도 같이 끌어오게 됩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미래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죠. 스마트 워크와 도시 제가 써놨는데 저기 그려놓은 저 그림이 뭔지 아세요? 저 사진인데요. 저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 워크 시대에 집은 어떤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고 바뀔 것인가? 이 프로젝트예요. 딱 보기에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예, 저게 이제 리브워 컨셉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앞으로의 집은 일터인 동시에 내가 생활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산업시대가 개봉을 하면서 도시의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도시 쪽 전공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실 텐데 옛날 도시는 항구 주변에 있었어요. 항상. 항구 주변에 있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마차나 걸어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마차에 맞춰가지고 길을 텄고요.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시장이 적당한 거리에 있고 공원이 있고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형태는 유럽에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도시들은 아직도 그런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산업혁명과 함께 어떻게 달라지죠? 산업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철도와 자동차입니다. 철도와 자동차. 처음에는 철도가 모든 걸 이끌었고요. 그렇지만 현대적인 도시의 개념은 전부 자동차가 이끌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도로를 갖다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대량 생산된 공장에서 그거를 가지고서 어딘가로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량 생산이 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도시가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살면서 그 하우징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도시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공장 옆에 사람이 살면요.
환경이 안 좋아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리빙 스페이스를 바깥으로 빼야죠. 소위 말하는 교외 이전, 그러니까 공장이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역, 상업 지역이 분리가 되고 그것들을 원활하게 연결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과 그다음에 도로망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대 도시 컨셉이에요. 그래서 웃기지만 도시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 설계부터 어떻게 들어가요? 도시계획은. 도로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도로망과 대중교통망이 1번입니다. 그거에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인구 밀집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설계를 하는 방식이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현대도시예요. 그러면 스마트 워크가 되면 도시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스마트 워크가 됐을 때에도 사람들을 아마 만날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대체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날 거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회의하고 직접 대면하고 이러면 될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러면 4일 정도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일할 거란 거예요. 집에서 또는 집 근처에서. 왜?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사람은 직접 만나야 돼. 그러면은 차를 사람들이 안 삽니다. 커뮤트를 할 필요고 통근을 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대중교통은요? 대중교통은 여전히 중요할 걸로 봐요. 특히 도시 대 도시를 연결 짓는 그런 어떤 전철 종류 같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게 내가 일어나서 그 스마트워크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 집의 환경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시죠? 그죠? 왜? 일하는 환경 그거하고 분위기하고 내가 잠자서 일어난 침대에 있는 그 방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형태로 꾸미게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건 또 어때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하고 먹는 것보다 지역사회 사람들하고 더 많이 모여야 되죠. 그리고 워킹이 중요해지게 되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바깥에 걸어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공원이 있고 생태 환경이 중요하고 옛날 되려 유럽 도시에 가까운 형태의 도시가 소규모 도시가 더 중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도시들이 그때그때 클러스터 형태로 연결되는 형태가 아마 미래의 스마트워크가 일반화된 도시의 형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테크놀로지는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워크 하나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들은 우리들의 제도와 규칙과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단순히 IT 기술을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열쇠는 디지털 철학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디지털의 철학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디지털에서는 풍부함의 법칙이 접목을 하기 때문에 나눔과 공유 그리고 개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잘 이용해서 만드는 종류의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죠? 아직까지는 산업시대에 제조산업이 가장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원자를 중심으로 하는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를 한번 보죠.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회사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의 핵심 자원을 공개합니다. 자기들의 고객 리스트라든지 자기들이 연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공개를 해서 자기들 말고 수많은 오픈마켓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창조를 해요. 그리고 작지만 이들의 자원과 브랜드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소규모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이 지속적으로 생겨납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2007년에 중국의 홍콩에서 이제 IPO를 했는데 IPO 했을 당시 이후 3년간 일자리 만든 게 110만 개예요. 그 회사 하나가. 그 회사가 만든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심천을 중심으로 해서 4명 내지 5명 되는 굉장히 작은 간의 수공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기업들이 무수하게 생겨났어요. 이 인프라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은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시대가 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던 방식과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지금 사실 제가 하나 번역을 하고 있는 게 레이스 어게인스트 머신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계와의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실직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일을 대부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실직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스템이 접목이 돼가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에 미국의 농업 비율이 93%. 그런데 지금은 농업이 3%예요. 90%가 다 새 직업을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으로 가게 될 텐데 산업혁명과 다른 점은 뭔가요? 산업혁명은 100년 동안 진행됐다니까요. 100년이었기 때문에 사회가 적응할 어느 정도의 여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디지털의 변화는 어떤가요? 저는 한 40년 정도로 보는데 이미 진행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고 40년을 보는데 왜 40년이죠? 지금 9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이게 인터넷 세대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이 연결된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은 이런 철학에 안 가르쳐도 압니다. 여러분, 저희 애들도 보면 다 알아요. 얘네들. 벌써 다 이해를 하고 있어. 근데 아무리 제가 강의를 해서 머릿속으로 아셔도 60 넘으신 분들이 그렇대 라고 해서 내 생활을 바꿀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 결국에는 사회는 지금은 기술이 리미팅 팩터로 이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못 변해가지고 사람이 못 변해가지고 어떤 그 변화를 막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그 10살 언저리에 있는 그 아이들, 10살, 15살 그 아래에 있는 그 아이들이 50대 정도까지 됐을 때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바뀔 거다라고 봅니다. 그게 한 40년 정도예요, 대략. 근데 문제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지금 60대하고 지금 10대하고 사이에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이 사람들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인구학에서는 X세대, Y세대라고 하지만 저는 낀 세대라고 불러요. 낀 세대. 완전히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이들의 세대와 전통 산업의 세대 사이에 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모든 변화의 풍랑을 다 막고 가는 이 세대죠. 우리가 그런 세대예요, 사실은. 근데 이 세대는 정말 우리 전체 세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왜? 중간에서 버퍼링을 해야 되거든요. 정치도 그렇고요. 제주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또 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텐데 그 양쪽을 서로 이해해서 버퍼링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못하면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아마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실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시스템, 사회에 대한 교육, 창업, 협업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투자, 그리고 IT 기술은 전문가의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누구나 쓰는 그냥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대중과학이나 대중 IT 기술의 시대를 여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는 지금 핵심가치 전환의 시대에 들어간 거죠. 과연 앞으로도 산업시대와 함께 시작되었던 끊임없는 생산과 성장의 방점을 찍을 거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고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사람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 평가에 대한 분배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때냐. 저는 뒤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이 시대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굉장한 혼란이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IT 기술, 디지털 기술과 우리 사회가 만나는 접점에서 나오는 최근의 현상이다. 그 얘기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